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용섭 지음 퍼블리온에서 출판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입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원래 부정적인 뉘앙스로 직업은 갖지 않고 계속 학위만 쌓아나가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말의 의미도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치열하게 사회생활하면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시로 공부하는, 성장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가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한 위기의 시작이라고들 합니다. 팬데믹 자체도 위기인 건 맞지만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 위기와 가속화된 변화들이 진짜 위기라는 말인데요. 점점 더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새로운 변화에 계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오히려 진짜 실력자들에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뉴 노멀 시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의 생존 코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살아남는다. 한국인은 평생 공부를 달고 살았다. 어릴 땐 학교 성적부터 대학 입시까지 계속 공부의 연속이었고, 크면 취업하기 위한 공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 그리고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등 해야 할 공부가 끊이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 한국 학생들이고 평생 공부 타령을 하고 사는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인의 독서량은 선진국과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로 적다. 성적 올리는 공부는 민감한데 독서는 둔감하다. 한국 사회에서의 공부가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리에게 공부는 기회를 잡기 위한 도구이자 남을 앞서기 위한 무기로 쓰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런 공부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 여전히 과거의 공부 전략과 방법에만 집중할 뿐 미래이자 뉴 노멀 시대에 맞을 공부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선 무지한 상태다. 설령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미래 등의 키워드를 제목에 담은 책들도 메시지는 코딩을 배우자거나 창의성을 키우자거나 하는 식에 그친다. 공부를 대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도 기능적인 것만 몇 가지 추가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루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과거의 방식만 공부하게 하는 것은 점점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각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서 얻을 결과나 목적은 다를 수 있다. 적어도 자신에게 솔직하면 뭘 원하는지, 어떤 공부에 집중할지도 좀 더 명확해진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공부를 선택해야 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공부로는 결코 최고가 될 수 없다. 분명한 건 팬데믹 이후의 변화가 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점이다. 부자들과 상류층은 이번 변화에서 기회가 많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겐 그 반대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순식간에 빈민으로 전락하고 만다. 팬데믹 종식에 환호하며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진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심기일전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 거듭나야 할 때다.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전문성을 쌓아라. 지금도 전문가가 유리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전문가가 박사 학위가 있고 경력이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학위와 나이, 경력이 좌우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학위, 나이, 경력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전문성이 더 강력하다. 계속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부해서 이미 갖고 있는 전문성도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체 불가해져야 한다. 모두가 100점 받으면 100점도 소용없는 점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하고 보편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기만의 능력으로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진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공부를 알아야 한다. 그건 남이 대신 찾아주지 못한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의 시대에서 벗어나 자기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공부의 시대로 빨리 들어오라. 마지막으로 나이와 지위를 버려라. 나이와 지위가 가진 힘, 소위 나이빨, 지위빨로 이룬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착각에 빠지면 안일해지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 이걸 떨쳐내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 나이와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업스킬링하는 걸 당연히 여겨야 한다. 결론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는 것을 적극 받아들여라. 당신의 10년 후, 아니 당신의 1년 후 어떤 기회가 올지,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변수도 많아져서 더 이상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피해가는 건 불가능하다. 위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젠 위기를 맞더라도 빨리 대응해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새로운 전문 지식을 계속 배우는 능력과 함께 위기 대응력, 순발력, 생존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태도다. 대학.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 대학을 가야 했던 이유가 지금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다면 어떨까? 대학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졌고 대학에 기대하는 것도 과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2030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 토머스 프레이가 2013년에 한 말이다. 그가 덧붙인 것이 4년 동안 발이 묶여 공부하는 지금의 대학 모델은 사라질 거란 얘기다. 대학의 절반이 사라지는 건 인구 감소가 아니라 4년제라는 기존의 대학 모델이 미래 사회에선 쓸모 없어진다는 의미다. 비용과 시간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고 여겨지면 굳이 졸업장을 위해 대학에 가는 일은 기피될 것이다. 지식의 반감기도 짧아지고 직업의 유효 기간도 짧아져서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게 필수가 된다. 이런 시대에는 4년이 아니라 마이크로 칼리지처럼 단기 교육 모델이 선호될 수 있다. 스카이 졸업장은 10년 내 의미가 없어진다.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염재호 교수가
여시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스카이의 대학 총장을 지낸 대학 교육에서 정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대학 졸업장 무용론을 얘기한 것이다. 그는 10년 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더 빠른 시기일 것이다. 스카이조차도 그런데 다른 대학은 더 할 것이다. 염재호 교수는 21세기는 예고된 대전환의 시대, 코로나19는 촉매제일 뿐이다 라는 말로 대학 변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요한 계기가 됨을 얘기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노동력 정책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대학에서 배운 기술과 기업이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불일치가 큰데 특히 코딩과 관련해서 미스매치가 크다. 애플은 2018년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의 절반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다. 애플은 연봉이나 복지, 비전 등 누구나 취업하고 싶은 기업 리스트에 들어갈 최고의 기업이다. 당연히 미국의 명문대를 비롯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몰릴 듯한 기업인데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절반만 있다는 사실은 지원자에게 대학 학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학위뿐 아니라 코딩이나 관련 기술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업계 경력 등을 채용해서 주요하게 평가하면서 생긴 일이다. 대학 졸업장보다는 기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췄는지를 더 중시한다는 의미다. 구글은 자사의 수요가 많은 역할인 데이터 애널리스트, 프로젝트 매니저, UX 디자이너 등이 될 수 있는 6개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인 구글 커리어 자격증을 온라인에 개설했는데 이를 수료하면 채용해서 4년제 학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받으려면 한 달에 $49의 비용이 들지만 이 또한 보조금과 장학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으니 전 세계 누구나 무료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구글은 그로우 위드 구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AI와 머신러닝,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마케팅 등 몇 시간에서 수십 시간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있다. 구글이 이런 교육에 투자하는 건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년이란 시간과 비싼 등록금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4년이란 시간, 그리고 4년간의 등록금은 엄청 크다. 이보다 더 적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기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대학이 키우는 인재상과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때 결국 어떤 인재상이 살아남을까? 당연히 기업 아니겠는가? 구글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 새로운 대학의 모델이 되는 셈이다. 엄밀히 그 또한 마이크로 칼리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기업은 계속 늘어간다. 대학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기도 하다. 과거엔 대학을 가야 했던 이유가 지금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실제로 기업은 직원 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결국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그들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연세대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 도입에 앞장선 것은 이런 변화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다. 즉, 온라인 강의가 전면화되면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가진 대학의 영향력이 더 커질 테고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은 사실상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여전히 대학 평가에서 순위를 높이려고 애쓰는 대학들이 많고 학생들도 순위를 따지는데 참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는 국내만의 얘기가 아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온라인 강의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에듀테크가 몰입감 높이는 교육 환경을 가상 공간에서 구축해주고 학생들도 점점 더 온라인에 익숙해지면 세계적 명문대는 더 많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국내의 명문대가 국내 대학들과의 경쟁에선 유리하지만 세계적 명문대와의 경쟁에선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스카이를 비롯한 국내의 명문대도 미래에 생존을 장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한다. 이런 변화가 학생에겐 나쁘지 않다. 다만 교수나 교직원에겐 구조 조정과 연결될 수 있다 보니 부정적일 수도 있다. 변화를 위해서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도 분명 생겨나겠지만 그걸 넘어서기 두려워 변화를 포기하고 관성을 유지한다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래를 위해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찰스 파델은 글로벌 교육 전문가로 미국의 CCR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비롯 MIT,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등에서 초빙 교수를 지냈고 OECD 경제자문기구의 교육위원회 의장도 역임했다. 찰스 파델은 흥미롭게도 시스코 시스템스에서 13년간 일한 것을 비롯해 여러 IT 기업에서도 일하고 신경망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25년 정도 일했다. 교육 전문가가 하이테크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는 건 그 누구보다 기술 혁신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미래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CCR을 설립한 것도 21세기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 답의 일환으로 쓴 책이 21세기 핵심 역량이다. 여기서 그가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4C가 있는데 창의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이다. 4C는 전미교육협회가 21세기 역량으로 정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찰스 파델은 18세기 이전의 교육과 19세기 이후 현대 교육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한다. 18세기 이전에는 소수의 귀족 계층을 대상으로 1:1 혹은 소수의 토론식 수업을 했다. 교양 있는 시민을 키우는 전인 교육이 목표였고 인성 및 품성 함양과 함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인문학과 예술 과목을 주로 배웠다. 그런데 19세기 이후에는 국민 모두의 의무 교육으로 바뀌었고 대형 강의실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했다. 학생 수가 많다 보니 1:1 수업과 토론식 수업은 하기 쉽지 않고 빨리 지식을 전달하고 암기하고 이해시키는 데 집중했다.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 양성이 목표여서 지식 정보 습득 중심으로 언어, 수학, 기술 등 산업사회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과목을 주로 배웠다. 우리가 주로 배운 방식이 바로 19세기 이후 현대 교육 방식이다. 20세기를 거쳐 21세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1세기인데 19세기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21세기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의 교육은 더 이상 노동자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미래의 교육은 리더를 키우는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인 판단력, 창의력을 키우고 인성과 품성, 인문과 교양을 쌓는 것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일 수밖에 없다. 공교육이 산업사회의 보편적 인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역할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기 위한 창의적 과학자, 예술가, 도전적 창업가를 키우는 역할로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로봇과 기계가 아닌 사람이 잘 살기 위한 공동체, 상생, 공생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는 교양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역할도 중요해진다.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유효기간이 된 건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바뀌고 그마저도 더 심화되어 기술적 특이점에 점점 다가가기 때문이다. 요즘은 교육을 잘 받아도 5년이면 오래된 지식이 돼버린다. 나가서 뭘 배울지 찾을 수 있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파악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학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대학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변화를 먼저 받아들이는 대학이 미래에도 명문대가 된다. 즉, 대학별 위상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게 지금과 같은 시기고 뜨는 해, 지는 해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명문대들이 오히려 변화에 더 민감하고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포스텍 융합대학원은 2021년 1학기부터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다. 포스코와 SK 하이닉스가 학비 전액은 물론 교육 자원을 지원하는 전공인데 SK 하이닉스 트랙으로 선발되면 학위 취득 후 바로 SK 하이닉스 입사도 보장해준다. 기업이 투자하는 이유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 확보 때문이다. 인문사회 계열이 취직이 안 돼 쓸데없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포스텍 융합대학원의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에게 데이터 관련 기술 역량을 가르친다. 즉, 공대가 아니라 인문사회 경영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 문과와 이과를 융합해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를 키우는데 이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문과적 소양이 중요해서다.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논리와 창의력이 중요한데 공대적 자질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인문사회적 자질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인문사회 계열이 이공계적 소양을 강화하면 특별한 경쟁력이 되는 셈이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대학에서 폴리매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매스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 한 가지만 깊이 있게 파고드는 특정 분야 전문가와 달리 리더가 되거나 창업을 할 때는 폴리매스형 인재가 유리하다. 기술뿐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도 알아야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지식 정보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걸 결합, 응용하고 판단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이 폭넓게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융합형 인재가 곧 폴리매스형 인재가 되는 셈이다. 울트라 러닝에 도전하라. 울트라 러닝은 초학습이란 말로 해석되는데 4년을 1년으로 압축해서 강력하게 공부한다는 말이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스콧 영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2개월간 무료로 모든 수업을 공개한 MIT 오픈 코스 웨어를 통해 MIT 컴퓨터 과학 4년 과정에 해당하는 33개 과목의 수업을 공부했다. 4년 과정을 1년 만에 끝낸 것이다. 학교 캠퍼스에는 가본 적도 없고 MIT와 4,000km 떨어진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수강했다. MIT의 4년 과정을 독학으로 1년에 끝내는 걸 MIT 챌린지로 명명하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모든 과정을 자세히 공개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점수에 맞춰서 중위권 대학에 들어갔고 전공을 선택할 때도 경영학을 막연하게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니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다 컴퓨터 과학에 관심이 생겼다. 그렇다고 다시 대학에 가서 등록금과 4년이란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때 MIT 오픈 코스 웨어를 알게 되어 컴퓨터 과학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취업하기 위해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진 못했을 것이다. MIT 오픈 코스 웨어는 학위를 제공하진 않기 때문이다. 학위는 없지만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는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간 여유가 많지 않으니 4년을 1년으로 압축했다. 실제 MIT 학부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수강 과목 리스트를 찾고 온라인으로 수업 영상과 자료를 보며 독학했다.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공부했는데 33과목을 패스했으니 10일에 한 과목씩 끝낸 셈이다. 모든 과목은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 패스하는데 시험도 통과했다. 교양 수업이라도 4년을 1년으로 몰아서 패스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MIT의 수업을 그렇게 했다니 얼마나 고강도로 공부했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4년을 1년으로 하는 건 아주 어렵긴 해도 가능했으니 4년을 2년으로 줄이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다 빼고 4년 동안 공부하는 것을 방학 없이 공부만 해서 2년에 마치면 시간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명문대 공대 출신도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컴퓨터 과학을 울트라 러닝으로 했다는 건 달리 보면 그가 천재여서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인 것이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하루 10시간 공부는 기본으로 해왔다. 한국의 입시 공부로 다져진 한국 학생들로선 울트라 러닝 도전도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의 MIT 챌린지가 알려지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입사를 제안받는 것을 비롯해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영입 제안도 받았지만 그가 선택한 건 또 다른 울트라 러닝이었다. 미술 초상화 수업을 1개월간 울트라 러닝한 것을 비롯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마케도니아어 등 외국어도 3개월씩 울트라 러닝에 도전했다. 공부가 직업이 된 셈이다. 그는 자신의 독학법을 울트라 러닝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책으로 출간해 학습법을 알리고 강연도 한다. 그의 책은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에도 번역 출간되었으며 다른 책도 계속 쓰고 있다. 작가이자 프로그래머, 강연자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그가 계속 새로운 공부를 하다 보니 그의 직업은 추가되고 변화할 것이다. 그는 전형적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다.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남들이 유망하다고 해서 막연히 전공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 적성은 중요하지 않다며 먹고 사는 직업이면 된다는 생각에 꿈도 적성도 무관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이들이 많다. 다시 대학에 가고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냥 포기하며 살았다면 이제 무크를 통해 무료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을 키우며 그로 인해 포기할 뻔한 꿈도 되찾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얻으며 성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짜 공부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대다. 미래는 더 그럴 것이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가 당신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가? LG전자는 2018년 1월부터 영업, 마케팅, 구매, 회계, 인사 등 사무직 직군에 RPA를 도입했고 2020년 말까지 950개 업무에 RPA 기술이 적용되었다. 로봇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업무량을 사람의 근무량으로 환산하면 월 2만 시간이 넘는다. 연간으로는 24만 시간이 넘는 셈이다. LG전자는 2018년 2월 말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계산하면 133명의 업무가 고스란히 대체되는 셈이다. LG전자의 평균 연봉이 8,300만 원이니 RPA 업무량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비용을 매기면 인건비로 거의 110억 원이다. RPA를 업무에 사용해서 시간 절감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보는 직원은 최소 수천 명 이상에 이를 것이기에 그들의 인건비를 따져보면 훨씬 큰 금액이 된다. LG전자가 RPA를 확대하는 취지로 밝힌 것이 데이터 조회와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직원들이 문제 분석과 해결 등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인력 감축 효과보다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가 주요 목적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론 인력 감축 효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RPA 적용 범위와 업무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인력 감축은 앞서 언급한 수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2020년 2월 R 파트장을 정식 인사 등록까지 마치고 동료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사람이 아닌 로봇이다. 영업, 회계, 마케팅 등 사무직 업무에 8대의 RPA 시스템인 R 파트장을 도입해 249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237명이 연간 3만 9천 시간을 투입해서 수행하던 일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의 평균 연봉이 6,300만 원인데 237명의 인건비만 149억 원에 이른다. 물론 RPA가 237명의 연간 노동시간 전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중 단순 반복 업무에 해당하는 시간만 대체하기에 실제 인건비 절감 효과는 149억 원보다는 적다.
물리적으로 39,000시간을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2명 정도가 된다. 즉 14억 원 정도 절감된다. 물론 RPA의 업무 범위가 넓어질수록 인건비 절감 효과는 커지기 마련이다. RPA의 가장 큰 목적은 업무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다. LG 생활건강에선 실적 보고, 매출 및 주문 처리 등 수작업이 많은 영업 영역에 집중 활용되어 영업사원들이 단순 반복 업무 대신 원래 역할인 영업활동에 더 집중하도록 해준다. 이는 곧 실적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건 실적이 늘어난다고 인력이 비례해서 늘어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RPA 활용 확대로 오히려 인력이 줄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인력을 10% 감축해도 업무 생산성이 동일하다면 10%인 440명의 인건비 절감 효과만 277억 원이다. 앞서 LG전자 국내 직원 수가 4만 명이니 10%만 감축해도 3,320억 원이 절감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9년에 1,000여 개 업무에 RPA를 활용했고 계속 확대 중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직원 수만 10만 명이고 그중 10%가 감축되면 인건비만 1조 원 규모다. 물론 이런 식의 감축은 가정일 뿐이다. 분명한 건 인간의 노동을 기계, 로봇, 자동화가 계속 대체해 나간다는 점이고 대체 속도가 팬데믹을 계기로 더 빨라졌다는 사실이다. RPA의 가장 적극적인 산업은 금융이다. 바꿔 말하면 인력 감축 효과가 가장 커질 산업이 금융이란 얘기다. 특히 은행은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수는 2015년 7,281개에서 2020년 6월 말 기준 6,592개로 감소했다. 영업점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도 줄었다는 의미다. 영업점 수는 향후 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미 우리가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더욱 은행에 가는 일도 현금 쓸 일도 줄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산 업무, 요금 할인 대상 지정 등의 RPA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외 막론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이미 RPA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대세가 되었다.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공무원들조차도 RPA 활용이 필수가 된다.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건 그만큼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무직 일자리 대체는 이미 시작된 미래다. 생산직 일자리가 제조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현실이 된 지 오래됐고 서비스직에서도 서비스 로봇이 팬데믹을 계기로 더 확산되면서 서비스직 일자리 대체도 본격화되었다. 전문직,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어느 직종이든 자기만의 특화된 역할이자 대체 불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미래가 계속 보장되는 직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슬프지만 우리가 맞이할 미래다. 기술 변화는 산업 변화를 부르고 이는 곧 일자리 변화를 만든다. RPA 따위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면 솔직히 무능한 것이다. 일자리를 잃는 게 안타깝지만
바뀐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푸념만 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 RPA가 걷어낸 단순 반복 업무 대신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 직장인의 경쟁력은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코끼리인가 벼룩인가? 세계적 경영사상가 찰스 앤디가 쓴 코끼리와 벼룩은 코끼리에 비유되는 대기업 직장에서 벼룩에 비유되는 프리랜서 중심으로 고용 문화가 재편되는 것을 다룬다. 대규모 조직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2001년에 한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이는 이들이 적었다. 그런 미래가 올 것이라는 데는 공감했을지라도 막상 스스로 대기업 조직에서 나와 프리랜서로의 삶을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주장에 따라 독립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집을 사서 정착한 것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고용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욕망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람들은 평생 직장을 원치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과거엔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규직이 필요했다. 그건 노동자의 필요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필요이기도 했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연중 고용하는 대가로 계약하고 임금을 줬다. 하지만 이젠 바뀌었다. 고용시장은 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대세가 되고 긱 이코노미는 산업 전반에 자리 잡을 게 분명하다. 이건 기업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엔 프리랜서 하면 특정 분야를 떠올렸다. 글 쓰거나 디자인하거나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젠 분야를 막론하고 프리랜서가 가능해졌다. 점점 정규직이란 개념이 퇴색되어 가기 때문이다. 정규직 고용의 종말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우린 프리랜서라고 쓰고 프리 에이전트, 긱 워커, 1인 기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잘 나간다고 1인 기업이라고 부르고 못 나간다고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들은 한 직장에 매여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 자유로운 상태다. 이들의 자유는 위험한 자유이기도 하다. 능력이 없으면 치명적인 위기를 맞기 때문이다. 누구든 단기간이라도 일할 수 있으니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값싸게 일하는 노동자만 양산되어 공유 경제의 수혜자는 기업일 뿐 노동자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다.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은 계속 줄어든다. 과거 산업은 쇠퇴하면서 정규직을 줄여가고 새로운 산업은 기술적 진화에 힘입어 정규직을 줄여간다. 결국 원치 않아도 프리랜서와 긱 워커로서 살아야 하는 환경에 처한다. 이건 유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사람이 하던 노동의 역할 중 상당수를 대체하게 되면 결국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프리랜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미 이런 흐름은 진행된 지 오래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정규직이 되는 걸 꿈꾸기엔 현실적으로 무리인 시대다. 스스로 스타트업을 하거나 스스로 1인 기업이 되거나
결국 자기 능력으로 독자적 생존 기반을 갖춰야 한다. 사실 유능한 프리랜서는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이 최선일까? 프리랜서는 열악하기만 할까? 세상이 바뀐다는 건 우리가 가진 삶의 방식이자 직업에 대한 관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다. 정규직은 우위이고 프리랜서는 열악하다는 이분법도 없어져야 한다. 조직의 기대서만 살아가던 개인들의 시대에서 지금은 개인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조직에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우리에게 평생 직장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일하는 동안 최대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게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이득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기대하는 능력을 최대한 구현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기업의 직원이 도구이듯 개인에게 기업도 도구다. 결국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는 1인 기업은 필수적인 선택 중 하나가 된다. 이때도 핵심은 1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즉,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으로서 가치를 가질 만큼 돈을 벌고 스스로의 상품성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의 종말, 정규직의 종말, 노동의 종말 등 일과 관련한 미래 화두의 방향은 다 같다. 여전히 19세기 혹은 20세기의 고용 문화이자 대규모 직장에 의존하는 정규직 모델을 맹신하는 이들도 있다.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의 방식이 익숙하고 자신이 아는 전부라서 그걸 고집하는 이들이다. 과연 익숙한 것, 오래된 것이 미래에도 좋을까? 세상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간 도태되지 않을까? 한 번 줄어든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실력자만 살아남는 살벌하지만 공정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인재는 평생 직장을 원하거나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 반면 요즘 인재들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과 일하기 좋은 환경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직원들이 자기 개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수가 되었고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가 원활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평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필수가 되었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구직자는 많지만 인재는 늘 부족하다. 결국 기업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기술적 진화든 팬데믹의 영향이든 인재 요구든 지향점은 같다.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승자 독식이자 실력자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위기에는 진짜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였습니다. 팬데믹은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자동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고 시대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를 낳고 또 산업의 변화는 결국 일자리와 교육의 변화까지 낳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사람이 하던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되면 결국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대학의 교육 방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공부를 원하는 이들에겐 새로운 것을 공부할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진짜 나의 실력을 쌓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점차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의 자세로 대체 불가한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